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지 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신문에, 오늘 조간신문에 제가 이제 기고문을 이제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돈보다 일할 기회를 나누자, 이런 내용을 제가 게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건데 결국 돈을 나눠주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나누는 것보다 기회를 나누자,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이데일리 신문에 좀 게재했으니까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일보에 또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기회를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그 방안을 게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대선의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곧 개최됩니다. 그래서 또 최저임금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특히 그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들,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또는 사업체들의 대표 단체니까 여기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이슈 페이퍼를 작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또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최저임금 이슈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 최저임금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상태에서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에 중소기업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싸고 노사 모두 양보는 없다, 이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한국노총은 현 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7.9%라며 내년도 인상률이 5.5%보다 낮을 경우 현 정부 집권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즉 7.4%였는데 여기에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5%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이제 동결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린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가용한 것은 지금 이 국가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용해야 되는데 2019년까지 OECD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최저임금을 이제 국가별로 절대값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항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정규직 근로자, 왜 전체 근로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데이터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가용하고 어떤 나라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OECD 국가의 공이 가용한 그런 데이터가 바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하고,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임금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인데, 이 평균은 이제 산술 평균이 있고 중위값 평균이 있습니다.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그냥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그냥 평균 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평균 내면은 예를 들어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임금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 때문에 이 평균이 워낙 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정규직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을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일렬로 쭉 둔 상태에서 중간 순위에 되는 중위값, 그걸 중위값이라 합니다. 중간 순위에 되는 임금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그 최저임금, 임금이 높아서 평균 임금이 전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겠죠. 이 중위값 임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일렬로 세운 상태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그걸 이제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 미디안, 그걸 이제 중위값이라 그러는데, 이 중위값 임금을 이 최저임금을 중위값,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요걸 가지고 국가별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2017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좀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는 이 총 28개국, OECD 가용한 국가가 28개국인데, 데이터가 가용한 것이 28개국 중에서 14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1위는 보시면 터키고, 2위는 이제 칠레, 3위는 이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경우는 이제 12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4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OECD 28개국 중에 14위 정도 하고 있었다. 딱 중간이 되겠죠. 중간 정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크게 인상했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OECD 28개국 중에 7위로 급격하게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2017년도에도 터키가 1위, 칠레가 2위, 프랑스가 3위였는데 그 순위는 변함이 없고 우리나라의 순위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 이제 10.9% 두 자릿수로 이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을 시켰죠. 자,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니까 아까 2017년도에는 14위였는데 28개국 중에서 14위 중간이었는데 2018년도에 7위로 올라갔다가 2019년도에 4위로 또 크게 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2위까지는 이제 1위가 터키고 2위가 칠레고, 그거는 이제 앞에 17년도, 18년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좀 올라왔고, 프랑스가 아까 3위였는데 이제 5위로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4위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참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터키, 칠레, 뉴질랜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2019년도 데이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데이터는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죠. 한 자릿수로
2% 좀 넘게 올렸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거는 이제 2018년도, 19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 자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화된 19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8개국, OECD 28개국 중에 4위로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여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자영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1000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혼자 하는 자영업자고, 파란색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에 보면은 맨 좌측에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또 하락하면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그래서 2017년도 1월달경에 보면은 2016년도 1월달 대비해서 고용원이 있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7만 6천 명 늘었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1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후에 보시면은 이게 같이 그래프가 움직이던 것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크로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거의 X자가 이루어졌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두 자영업자가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후에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그 증가량이 더 많았다가 2019년도에 그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그 증가량이 더 하락하고 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의 증가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이게 완전히 두 자영업자가 변화량이 크로스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확 올렸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혼자 그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최저임금 때문에 자르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전략해서 그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가 쭉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 최저임금을 다시 10.9% 올려니까 완전히 그 변화량이 훨씬 더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게 돼서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량보다 더 그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볼 때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1월 달 대비해서 무려 17만 명이 증가했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1월 대비해서 약 20만 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제 맞았죠. 그래서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달부터 보면은 변화량을 이렇게 오른쪽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때보다 그 증가폭은 더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이 벌어진 악어입이 좀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코로나 때보다 이 최저임금을 급상승했을 때의 여파가 자영업자한테는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명백하죠. 명백한데
그때보다도 더 이 최저임금 여파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 자료인 2021년 2월 달을 기준으로 볼 때 혼자 하는 그런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월 달에 비해서 4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월 달 대비해서 약 16만 명이 이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정리를 하자면,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부터 이 종업원을 데리고 있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급상승되니까 종업원을 자르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는 이제 늘어나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이제 감소하게 됐는데,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역시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자르고 혼자 하는 자영업장으로 전략을 했는데, 그 여파는 코로나 때보다도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때가 더 컸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즉 이제 악셀레이터를 확 밟은 건데, 그 여파가 이 자영업자한테 크게 나타났는데,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가 그래도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 종업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르면서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혼자 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오랜 시간, 장시간 이제 혼자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어떤 삶의 질이 엄청 악화된 거죠. 이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제 최저임금 증가율을 아주 낮췄죠.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확 밟고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이거를 서서히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 서서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충격이 완화되는데, 급격하게 악셀레이터를 밟고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아까 노동계가 주장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을 냈을 때 박근혜 정부보다 평균적인 증가율은 낮게 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온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시간을 이제 제한받고 또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또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최저임금 급상승이 훨씬 더 크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자영업자 수로서 이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9년도의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또 영업 제한을 받는 상황 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과연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야말로 이번에는 동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